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트리님의 3월 달에 실린 내용이고 PFA가 자율신경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입니다. N수가 비교적 좀 적은 편이었고 18명밖에 안 됐었고, 하지만은 자율신경계 쪽에 오토노미 너블 시스템에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본 연구기 때문에 주제를 정해왔고, API는 현재까지 그 포베인 아이솔레이션 할 때 두 가지의 어블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었고, RFCA랑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블레이션 사이트 주변부로 인해 가지고 콜라테럴 데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프레닝 너브 인저리나 에소파지 인저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노멀 스트럭처를 비교적 세이빙할 수 있다라 되어 있고, 그리고 콜라테럴 티슈에 대한 세이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갈 리스폰스가 과거 연구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발생했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배갈 리스폰스가 이게 너브의 데미지나 혹은 아니면 뉴로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으며, 그리고 강글리오네이티드 플렉서스의 서세시비티비티에 대한 그 관련성도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 없어가지고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했었고, PFA 같은 경우 그 PFA가 어큐트 PBI를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디악 오토노미 펑션이랑 그다음에 너브 인저리 마커와의 관련성이 어떤지, 그리고 이후에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레디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마이크로 엠볼라이가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PFA가 마이크로 엠볼라이랑 이제 세레브랄 이스케미아나 브레인 인저리 관련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싱글한 스터디였고 전향적인 연구였었습니다. 18명이 인로디 되었고, AP 환자 중에서 AP 다이아메트가 5cm 미만의 LVEF가 50% 이상의 심토마틱의 페록시즘 AP 환자가 인로디 되었고, 과거에 어블레이션 받았다든가 LA 인터벤션 받았는 환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퍼시스턴트 AP부터 시작해서 식사이너 신드롬이나 AV 블락 같이 브라디카디아 이벤트가 있었다든가, 블리딩이나 클로팅 디스오더가 있는 환자라든가, 벨블라 디지즈라든가, 혹은 이러한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 같은 타키 어리드미아 있는 환자들은가,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하였고, 그외 말리그넌 튜머라든가 다른 이제 신경계 질환 같은 게 있는 환자들은 다 익스클루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나 TIA 등이 이런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들 전부 다 익스클루전 하였었고, PFA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발표된 잭에서 나온 그 레디 연구에서 썼었던 PFA 시스템과 약간 다르게 서큘러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 연구는 진행했었고, 그 프로시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술 전에 CT를 촬영했고, TE를 시행해서 스롬보스를 감별했으며, 펜타닐로 세데이션에서 ACT는 300에 350 맞춰서 어블레이션 시행했었다라고 일단 되어 있었고, 그 레프트부터 시작해서 라이트 PBI를 시행했었다고 되어 있고, 1800볼트의 볼티지를 이용해서 이펙티브 어블레이션 타임은 레프트 PB에게 400 마이크로세크,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50으로 이렇게 어블레이션 했었고, 바이디렉셔널 컨덕션 블럭을 확인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술 시간은 프로스코피 타임부터 프로시저럴 타임, 그다음에 펄스 어블레이션 타임과 그다음에 그 펄스 어블레이션 시행한 횟수 등을 기록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너브 인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그 너브 인저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마커들로 다음과 같이 바이오마커들을 이용하였습니다. NfL과 그다음 GFAP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정맥 결체치를 통해 이런 그 너브 인저리를 시술 전과 시술 직후 24시간 이후에 3번 걸쳐가지고 검사를 시행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관련돼 가지고 심박수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홀터 검사를 시술 전과 시술 후에 30일 이후에 검사를 시행했었으면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이후에
심토매틱 세레브랄 이스케미아나 심토마틱 브레인 인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시술 이후에 시행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팔로업은 외래에서 진행했으며 1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8개월째 시행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커런스를 확인했었고,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이제 안전성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엔드 메이저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를 잡았는데, 카디악 탐폰, 그 다음에 퍼포레이션, 그 다음에 스롬보엠볼릭 이벤트나 TI 스트로크, 그 다음에 프레니그 너브 인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프레마틱 파라리시스나 하트블락, 페리카다이티스, 그다음에 인터벤션이 필요한 베스큘러 어세스사이트 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MI, PV 스테노시스 등을 합한 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엔드 포인트로 잡았고, 그다음에 뭐 피지빌리티 엔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완전히 PB가 아이솔레이션 되었냐를 프라이머리 피지빌리티 엔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18명 환자들 모두 일단은 PB 아이솔레이션을 다 성공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근데 100% 일단은 성공했었고, 그다음에 프로시저 타임은 스킨 투 스킨 프로시저 타임은 64분 정도가 되었고, 이는 이제 20분간의 웨이팅 피리어드랑 볼테이지 매핑 타임까지 포함한 시간이라고 되었었고, 토탈 매핑 타임은 42분, 토탈 카테터 타임은 22분이고 플로스코픽 타임은 12분 정도 걸렸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시술 이후에 20분 동안 옵저베이션 하는 동안에 어큐트 PB 리커넥션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그 너브 인저리에 대한 바이오마커들은 시술 전과 시술 이후, 그 다음 24시간 이후에 세 차례 이제 측정했는데, 세 차례 모두 전부 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홀터 검사를 30일 이후에 시행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는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시술과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어큐트 PVI는 100% 정도 달성했었고, 얼리 리커 같은 경우에는 18명 환자 중에서 단 2건만 발생해서 카플란 마이오 곡선상 83% 정도 일단은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펄스피드 어블레이션 이 자체가 PFA가 심장에 있는 자율신경계 시스템을 특별히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던가, 혹은 이제 너브 인저리를 줘서 이제 실험 바이오마커가 오르는 그런 파인딩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제 여기서 기술하기로는 RFCA나 크라이오블레이션 같은 경우 콜라테럴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PFA 자체는 이제 서말 어블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 자체가 셀에 이제 네크로시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콜라테럴 데미지 유발시키지 않는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이전에 이제 베갈릭 스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서 이제 그 자율신경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표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룸 바이오마커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과 시술 직후 24시간 이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오토노믹 액티비티를 확인하는 검사 자체가 좀 약간 좀 그런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아까 전에 그 블러드,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들을 이용해서 너브 인저리를 평가를 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이 너브 인저리 평가했었던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은 그 연구자들이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이지 않았었다고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PFA 같은 경우에는 PB 아이솔레이션 이후에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이런 자율신경계가 오토노미 이노베이션 자체가 이제 APB의 그 이니시에이션과 메인터넌스를 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영향을 못 준다라고 하는 이 PFA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페록시즈마 에피 환자에서 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겠다라고 기술을 했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게 그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보기 위한 지표들이었고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디가 보고한 그 마이크로 버블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 연구에서 이때 2019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스터디를 합쳐서 81명을 대상으로 확인해서 그 81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13명의 환자들만 전부 다 MRI를 시행해서 이제 스트로크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버블이 PFL을 통해서 마이크로 버블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어심토마틱하게 그런 이제 스트로크나 아니면은 세레브럴 이스케미나 브레인 인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들은 이제 MRI를 시행했었다고 되었었고 MRI 상에서 그러한 에비던스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아무래도 N수가 다 작고 18명밖에 안 됐었던 환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싱글암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PFA와 뭐 RFCA 이런 등등의 이제 비교를 한 연구가 아니라서 이 PFA가 다른 모달리티와 카디악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사용했던 PFA 카테타가 이제 그런 이제 서큘라 카테타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뭐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카테타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이제 그 심박수 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를 검사를 비교를 했었었는데 이 자체가 이 PFA 시스템이 강글로닉 플렉서스와 직접적인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이런 연구에서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PFA가 그래도 이제 PB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이 자체가 주변부에 있는 너브 인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발표하신 거예요? 예, 이게 그 카테타가 중국 거네요. 보니까 예. 중국 자체적으로 만든 거. 혹시 박현남 교수님 뭐 저기 아세요? 이거 중국 카테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얘네 EP 회사가 있나 봐요. 중국에는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지. 카테타 모양이나 이런 건 보여준 건 없어요? 아까 그 프로로스코프에 있는 게 있던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원형으로 되어 있고 다른 PFA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스플라인 모양으로 한 뭐 5개 정도로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조절을 못하는 카테터를 사용했었다라고 일단은 그게 한계라고. 메드트로닉 PFA 카테타 짝퉁인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죠. 그래서 라쏘 시스템 만드는 애들이 이거를 그래도 참 중국 애들이 참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없으시면은 코멘트 추가 없으시면 다음 거 전화할까요? 저는 외부 회의가 있어서 먼저 좀 나가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지금 그 행사장에는 다른 교수님들은 몇 분이나 와 계세요? 그 최성화 선생님. 지금 엄재석 교수님이랑 김대현 교수님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엄대선 교수님, 김대원 교수님은 코멘트 안 하신대요? 없습니다. 예.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작년 말에 온라인 퍼블리시 됐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퍼블리시된 유러피언 하트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타입 2 DM과 컴플리트 AV 블락 사이에 어떤 하자드 그 리스크가 있는지 테니시 내셔널와이드 리지스트를 사용한 빅데이터를 사용한 그런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뭐 일단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입 2 DM과 설드 디그리 AV 블락 사이에 하자드 레이시오가 보정을 해서 1.63 정도 높게 나오더라라고 일단 결론을 볼 수 있고, 기본적인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2 DM이 있는 환자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그런 원인들 중에서 타입 2 DM이 이제 카디오마이오사이트와 일렉트리컬 패스웨이에 다이렉트하게 또는 또 인다이렉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든 카디악 데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컴플리트 AV 블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더 높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됐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는 데니시 내셔널와이드 리지스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로 했고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보건공단 데이터와 비슷하게 덴마크도 똑같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ICD-8을 썼지만 요즘은 ICD-10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고, PPV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병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은 이제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는 환자 한 명당 이제 5명의 컴플리트 AV 블락, 그러니까 이제 컴플리트 AV 블락이 없는 5명의 컨트롤을 매칭을 시켜서, 그 매칭은 섹스와 에이지 두 가지로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스터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인덱스 데이트는 이제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는 환자는 그 ICD 코드가 들어간 그 날짜를 인덱스 데이트로 하였고, 컨트롤군은 매칭이 된 그 날짜부터 인덱스 데이트로 하였습니다. DM은 이제 안티 다이아베틱 드럭을 시작하면 코드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DM이 생겼다고 보았고, 타입 1 DM을 배제하기 위해서 30세 이하에서 생긴 거는 다 배제를 하였고,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신드롬에서 메폴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40세 이하의 여자에서 메폴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코모비티를 또 역시 코드로 조사를 해서 같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폭스 리그레션으로 이제 하자드 레이시오나 멀티베리어블 아날리시스를 시행하였고, 그리고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와 피 인터랙션을 보기 위해서 아노바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25,995명의 케이스가 나왔고, 일단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에서는 민 에이지는 76세, 남자는 62% 정도 있었습니다. DM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설드 디그리 AV 블락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비교해 보면, 설드 디그리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비교해 보면 DM의 비율이 확실히 설드 디그리 AV 블락이 있는 경우 21%와 11%로 확실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DM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이퍼텐션, AFib, 하트 페일리어, MI, CKD 모두 또 다른 코모비디티 모두 다 P값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메디케이션도 디옥신이나 아미오다인, 베타블로커 이런 AV 노드에 영향을 주는 약들 모두 다 그 두 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고, DM이 있는 환자군에서, 그러니까 설드 디그리 AV 블락이 있는 군에서 DM이 더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DM 메디케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보면 타입 2 DM은 설드 디그리 AV 블락에 대해서 이제 1.62 정도의 하자드 레이수를 가지고 있고, 멀티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서 보면 다른 코모비디티 역시
이렇게 하자드 레이쇼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날리시스에서 타입 2 DM이 인디펜던트하게 썰드 디그리 AV 블락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었고, 다른 메디케이션을 추가해서 분석을 했었을 때도 역시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하지만 이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보면 이런 코모비디티가 있는 경우에는 DM의 하자드 레이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텐션을 예를 들어서 보면 DM이 하이퍼텐션이 있는 군에서는 DM이 썰드 디그리 AV 블락에 미치는 하자드 레이쇼가 1.77이었는데 하이퍼텐션이 없는 군에서는 DM의 영향이 좀 더 높았다. 그러니까 코모비디티가 있을 때 DM의 영향력이 어테뉴에이션이 된다는 것을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스커션에서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라지 내셔널 와이드 스터디를 분석을 했고, 타입 2 DM과 썰드 디그리 AV 블락 사이에 인디펜던트한 그런 리스크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 결론이고, 다른 코모비디티, 하이퍼텐션, AP, 하트 페일리어, MI 그리고 메디케이션 같은 것을 모두 멀티베리어블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도 역시 인디펜던트한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DM이 이제 AV 블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다른 작은 연구에서도 몇 번 보인 적이 있고, 특히 이제 MI, RCA MI 같은 그 환자군에서 이제 썰드 디그리 AV 블락이 잘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DM이 있는 경우가 DM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이제 AV 블락의 리스크가 더 높은 것을 이런 호라이즌 AMI 트라이얼에서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타입 2 DM이 이제 썰드 디그리 AV 블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뭐 특별히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한 가설들이 있는데, 뭐 DM이 있으면 하이퍼칼레미아가 더 잘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AV 노드 블락이나 이제 뷰티 프롤ongation 때문에 일렉트리컬 인스테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제 블락이 생긴다, 그런 것도 있고, 타입 2 DM 때문에 이제 오토노믹 뉴로패시로 블락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M이 결국은 이제 다이렉트하게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다이렉트하게도 AV 블락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는 코모비디티가 있을 때 DM의 영향이 어테뉴에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M이 인디펜던트한 리스크 팩터는 맞지만 어테뉴에이션 된다는 것은 이제 DM도 그렇지만 코모비디티 자체가 일단 그 썰드 디그리 AV 블락의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리스크 코모비디티가 없을 때 DM의 리스크의 증가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드 디그리 AV 이 논문에서는 DM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코모비디티와 관련돼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라서 한계점이 있지만 라지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연구 그 디자인에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로 매칭을 시켜서 그런 바이어스를 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서드 디그리 AV 블락은 어떻게 정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서드 디그리 AV 블락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메인 아웃컴이 그 이제 이런 그 저기 뭐냐 이런 그 자료를 쓸 때는 메인 아웃컴이 그 진짜 맞냐 틀리냐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파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87%고 그렇게 돼 있는데
데피니션은 지금 서플리먼트 테이블 S1에 나와 있다고 돼 있는데 요번에 유로피안에도 하나 이 AB 블락으로 뭐 논문 나오지 않았나요? 요번 유로피안도 이게 이 논문이었나? 뭐 하나 이번 호에도 뭐 하나 나온 것 같던데 한번 봅시다. 유로피안에 이번 호를 내가 잘못 봤나?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서플리멘트 한번 봤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예, 이전 거였었나? 내가 뭘 보고 그걸 했나 모르겠네. 그 진단은 내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네, 교수님.